미국 최고 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한국에서 자신의 평생 연구를 완전히 뒤집는 경험을 했습니다. 감시도 통제도 없는데 놀라울 정도로 질서가 유지되는 한국의 거리. 세계 최고의 분석가들조차 이해하지 못한 한국만의 비밀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인류학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 이 충격적인 진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서구 사회의 근본 가치관을 흔들어 놓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의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죠. 한국의 봄은 미국 뉴잉글랜드와 달리 선명한 꽃향기가 밤중에도 감돌았습니다. 새롭고 낯선 이 도시의 리듬은 제 연구 주제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였죠. 불과 일주일 전, 저는 평생을 바친 강단을 떠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국 아이비리그 사회학과 교수, 샬롯 하트먼입니다. 은퇴를 앞둔 마지막 프로젝트로 한국 사회의 자율성과 공동체 의식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지내게 되었죠. 오늘은 대학 축제의 둘째 날이었습니다. 캠퍼스는 활기찬 젊음으로 가득했고 이국적인 음식 냄새와 흥겨운 음악이 공기를 채웠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축제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을 따라 천천히 중앙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계가 저녁 10시를 훌쩍 넘겼는데도 축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저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비원이나 교직원 혹은 진행요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미국 대학의 축제라면 이 시간에는 이미 안전요원들이 학생들에게 마무리를 권하고 있을 텐데 이곳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출입을 통제하거나 음주를 감시하지 않았고 심지어 음악 소리를 줄이라는 지시조차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맥주컵을 들고 있는 한 학생에게 다가갔죠. 그는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행사는 몇 시에 끝나나요? 저는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 물었고 그 학생은 밝게 웃으며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보통은 다들 분위기 봐서 알아서 정리하죠. 너무 늦게까지 시끄럽게 하면 기숙사 사는 학생들이나 주변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요. 저는 그 대답에 충격을 받았죠. 누구도 명령하지 않는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킨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규칙과 감시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대학 축제라니 제 연구 주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그 학생의 말을 곱씹었죠. 분위기를 봐서 알아서 정리한다는 것,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규칙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죠. 어떻게 이런 자율적인 시스템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이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특성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인간 공동체의 또 다른 가능성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호텔방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죠. 이 도시는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규칙과 감시보다 신뢰와 배려가 먼저인 사회. 이것이 제가 앞으로 석 달 동안 탐구하게 될 한국의 모습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제 연구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꿀지도 모르는 첫 번째 발견이었죠. 저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축제에서 경험한 자율적 질서의 힘이 여전히 제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었죠. 오늘은 또 다른 공간에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도서관 안으로 들어섰죠.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깊은 정적에 둘러싸였습니다. 몇백 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지만 도서관 전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했죠. 미국 대학 도서관에서도 조용한 분위기는 유지되지만 이곳의 침묵은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의자를 두 손으로 살며시 들어올려 소음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신기했죠. 어떤 안내문이나 경고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도서관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다양한 공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도서관 사서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거나 학생들끼리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죠. 마치 모두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학 근처의 공공도서관을 방문했죠. 규모는 대학 도서관보다 작았지만 이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지만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각자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어린이 구역에서조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책장에서 책을 고르다가 실수로 몇 권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소년은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책을 주워 정리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깊이 내면화된 문화적 규범이라는 것을 말이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안내 데스크에 있는 사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여기 도서관은 정말 조용한데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가요? 저는 영어로 물었고 사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죠. 특별한 규칙이라기보다는 문화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조용해야 한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거든요. 함께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내면화된 문화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죠. 아무도 지시하지 않아도 감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소음의 부재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었죠. 책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고요함 속에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연구하려는 공동체 의식과 자율성이 이렇게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햇살이 따스한 주말 오후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목격한 자발적 침묵의 문화가 다른 공간에서도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싶었죠. 미국에서라면 주말 공원은 시끌벅적한 소음과 혼잡으로 가득하지만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근처 벤치에 앉아 관찰을 시작했죠. 눈에 띄는 것은 미끄럼틀 앞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줄이었습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특이한 점은 아이들을 감독하는 어른이나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서로 밀치거나 새치기 하지 않고 질서 있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 작은 남자아이가 기다림에 지쳐 앞으로 나가려는 듯 몸을 움직였죠. 그 순간 앞에 있던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아이가 고개를 돌려 남자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놀랍게도 남자아이는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광경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에게 이런 행동을 배웠을까요? 어떤 어른의 훈계도 규칙에 대한 설명도 없었죠. 단지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변의 다른 놀이기구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네 앞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타는 시간을 조절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차례를 양보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 오래 그네를 타면 스스로 알아차리고 내려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가장 놀라운 장면은 작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두 아이가 같은 장난감을 두고 잠시 실랑이를 벌였지만 곧 서로 양보하며 함께 놀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보여주는 이런 갈등 해결 능력은 어른들도 배울 만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어머니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지 물은 후 질문을 던졌죠.
아이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놀랍네요. 특별한 교육을 시키나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고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특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방법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였죠. 아이들은 그저 주변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터의 질서는 한국 사회의 거울과도 같았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고 서서히 저물어가는 햇살 속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죠. 이건 가정교육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이 사회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장면의 근원이었죠. 저는 대학 캠퍼스의 학생 라운지에 앉아 취업준비생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목격한 아이들의 자율적 질서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경쟁과 좌절의 상황에서 한국 청년들이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한국의 취업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죠. 첫 번째로 만난 학생은 경영학을 전공한 졸업 예정자였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죠.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지만 동시에 의연함도 느껴졌습니다. 요즘 취업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나요? 그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죠.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그냥 단지 제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국의 학생들이라면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채용 감소 또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언급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건 시스템 탓은 아닌가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했지만 그 학생은 고개를 가볍게 젓더니 미소를 지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시스템을 바꾸는 건 너무 멀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제가 바뀌면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야겠다는 생각뿐이죠. 저는 그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책임을 지는 깊은 태도였죠. 제가 침묵하자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는 예전에 정말 가난했어요. 자원도 없고 기반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탓하기보다 해결책을 찾는 게 몸에 배었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철학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집단적 지혜였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의 역사가 이런 자기 책임 의식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여러 학생들을 더 만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태도를 보였죠. 그들은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의 인터뷰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일반적인데 이곳에서는 자기 성찰이 먼저였죠.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 사회가 가진 이 독특한 회복 탄력성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구하고자 했던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이었죠. 저는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 시내를 구경하느라 꽤 늦은 시간에 임시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교환 교수 기간 동안 저는 대학 근처 주택가의 에어비앤비에 머물고 있었죠. 아파트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 세대 문 앞에는 크고 작은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특히 제 숙소 문 앞에는 며칠 사이에 배달된 듯한 여러 개의 소포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이 모습이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택배는 대부분 안전한 보관함에 넣거나 관리실에 맡기거나
아니면 집에 사람이 있을 때만 배달되었을 텐데 말이죠. 여기서는 누구나 지나다니는 복도에 주인 없이 놓여 있는데도 마치 보이지 않는 약속이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 많은 물건들이 아무도 지키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사회적 신뢰를 반영하는 현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건물 입구에서 택배 기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여러 상자를 각 세대 문 앞에 배달하고 있었죠. 저는 영어가 통할지 몰랐지만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실례지만 이렇게 문 앞에 두고 가도 괜찮나요? 분실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나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고 택배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간단한 영어로 대답했죠. 거의 없어요. 가끔 실수로 잘못 가져가는 경우는 있지만 나중에 항상 돌려줍니다. 우리는 서로 믿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였죠. 택배를 보호하는 것은 감시 카메라나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상호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제 문 앞에 택배들을 집어들고 숙소 안으로 들어왔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신뢰 기반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심한 오한과 함께 목이 아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택배 상자들을 정리하느라 창문을 열어둔 채 잠이 든 것이 화근이었죠. 서울의 봄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던 모양입니다. 해외에서 아프다는 것은 늘 걱정되는 일이었죠. 특히 의료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주치의에게 예약을 잡고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길게는 몇 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마침 숙소 주인이 알려준 가까운 동네 의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그곳으로 향했죠. 길을 건너 5분 정도 걸으니 작은 건물 2층에 의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접수처에는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와 몸짓으로 감기 증상이 있다고 설명했죠. 놀랍게도 그녀는 영어로 간단한 문진표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도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죠. 처음 방문이시죠? 여권이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보험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녀는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문진표를 작성하고 불과 10분 만에 저는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약도 없이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진료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남성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으시네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물었고 진찰은 꼼꼼하고 신속했습니다. 의사는 제 목과 폐 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여부를 체크한 후 컴퓨터에 몇 가지 메모를 했죠. 그리고는 제게 현재 상태와 치료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 감기입니다만 휴식이 필요해 보이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3일 정도 드시고 좋아지지 않으면 다시 오세요. 그는 친절하게 말했죠. 진료가 끝나고 접수처로 돌아가자 간호사는 근처 약국 위치까지 손으로 그린 지도와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진료비였죠. 불과 10,000원 정도, 미국 달러로 8달러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보고 다시 한번 물어볼 정도로 놀랐죠. 약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약사는 제게 약의 효능과 복용법을 꼼꼼히 설명해 주었고 약값 역시 매우 저렴했죠.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 이 정도 진료를 받으려면 적어도 수백 달러의 비용과 몇 시간의 대기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였죠. 이곳의 의료는 돈을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약을 복용하며 창가에 앉아 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비결이 궁금해졌죠.
아마도 이건 역시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연구 기간이 절반을 지나면서 제 숙소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그동안의 기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희미하게 보였죠. 노트북을 열고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데이터와 현장 노트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숫자와 통계, 인용문과 관찰 기록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그러나 무언가 결정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 세심하게 준비한 연구 방법론과 분석 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응집력 지수, 공동체 신뢰도 측정, 자율성과 규제의 균형에 관한 이론적 모델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학문적 도구들이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국 사회의 본질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대학 축제에서 느낀 자율적 질서, 도서관의 고요한 배려, 놀이터에서 본 아이들의 행동, 청년들의 내면화된 책임감, 문 앞의 택배에서 발견한 신뢰,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녹아있는 돌봄의 정신. 이 모든 것들은 수치로 환산되거나 그래프로 표현될 수 없는 무언가였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 화면을 잠시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몇 주간 만났던 사람들의 명함과 짧은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죠.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각각의 만남과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표정, 말투, 제스처,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담겨있던 감정과 가치를 생각했죠. 그것들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한국 사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사회를 외부자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학자로서의 객관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진실에 다가가는 걸 방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죠. 이 도시의 겉모습은 뉴욕이나 시카고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그 속에 흐르는 사람들의 리듬과 관계의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사회학 이론으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무엇이었죠.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와 이론 대신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갔죠. 객관적 분석이 아닌 주관적 경험과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회를 더 진실되게 전달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회를 설명하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다시 배우게 되었죠. 한국은 제게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거울이었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내야 이해할 수 있는 세계였죠. 창밖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죠. 배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만으로는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곳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사회학자로서의 제 여정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연구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보스턴의 가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울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관심은 한국이라는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 공동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뉴욕의 작은 한인 식료품점을 찾았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서울에서의 경험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손님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렸고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한 노인이 동전을 떨어뜨렸을 때 뒤에 있던 젊은이가 재빨리 주워 건네는 모습에서 한국에서 보았던 그 배려와 존중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느꼈죠. 다음 주에는 지인의 소개로 보스턴 근교의 한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교실에서도 같은 문화적 패턴이 보였죠.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시 없이도 질서 있게 행동했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장 선생님과 나눈 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도 한국적 가치관을 꼭 가르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고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언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정신을 전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 이런 가치는 어디에 살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더 많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시카고의 한인교회,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 심지어 독일 베를린의 작은 한인 모임까지 연구를 위해 참석했죠. 놀랍게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국인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자발적으로 지키며 공동체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그 정신은 변하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서울대학교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초기 연구 보고서가 큰 관심을 받았고 후속 연구를 위해 다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와는 달리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그 문화의 일부가 되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죠. 한 달간의 고민 끝에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닌 배움의 자세로 한국을 찾기로 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몇몇 학생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그들과 함께 차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죠. 도시는 제가 떠난 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생겨나고 거리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져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방식, 서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장소가 달라도 한국인들이 지켜내는 공동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본질이야말로 한국과 한국인을 세계와 구별짓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시간 동안 이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죠. 단순히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배우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구 사회학자의 눈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놀라운 자율성과 질서의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규칙과 감시 없이도 공동체 의식만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진정한 사회의 발전은 외부의 통제가 아닌 구성원들의 내면화된 배려와 책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는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과 일상 속 배려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꿔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인수